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계획 및 설계에 관련된 이제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식생조사구 내에 식물의 투간 수용 면적을 측정하는 것은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수간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얘네가 얼마만큼 덮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나타내는 부분들이고,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제 피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교재 여러분들이 60페이지에 보시면은 나머지 이제 빈도와 수도와 밀도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재 60페이지에 보시면은 빈도라고 하는 거는 총 조사한 쿼트라드 수분의 어떤 종의 출현 쿼트라드 수, 그래서 쿼트라드 분의 쿼트라드가 나오면 빈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의 출현 쿼트라드 수 분의 어떤 종의 총 개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머지 보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꼼꼼하게 여기에다 체킹해가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도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개체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총 면적분의 어떤 종의 총 개체수로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이제 리튼이 분류한 4가지 기본 유형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교재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리튼이 분류한 산림경관은 그러니까 거시경관, 여기서 거시경관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유형은 전경관, 그리고 지형경관, 그 다음에 위협경관, 초점,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이렇게 봤었죠. 자, 그래서 전경관은 파노라믹한 경관, 자, 그리고 지형경관은 독특한 지형을 치는 경관이라고 해서 피처 랜드스케이프라고 이렇게 부르고, 유효된 공간, 그 다음에 초점 경관,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4가지 이제 유형이다라는 거. 여기에서 또 세부적인 경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부 경관에는 세부 경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계 경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시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시경관. 그래서 관계경관은 다른 말로 터널을 지난다는 느낌이다 라고 해서 터널적 경관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캐노피 경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캐노피 경관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답은 이제 4가지 유형이 아닌 거니까 이제 캐노피, 랜드스케이프로 표시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79페이지에 나온 내용들, 나머지 부분들도 세부적인 것들 다시 한번 찾아서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재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조경 계획 시 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면 중첩법을 제한한 조경관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도면 중첩법에서 이거는 적지를 선정하는 과정, 적지 선정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각각의 이런 자연의 환경의 요소들을 각각 지도화해서 이거를 다 중첩해서 트레이싱지에다 중첩해서 어디를 보존할지 어디를 개발할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를 지도중첩법, 도면결합법이라고, 지도중첩법이나 또는 도면결합법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오버레이 메서드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이거는 맥하그가 이 적지 분석을 할 때 이제 활용한 방법들이죠.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 맥하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리 생태적 접근을 통해서 조경 계획을 주로 한 그런 조경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나와 있는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의 계곡 경관을 가지고 평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계곡 경관의 어떤 하천 경관을 평가할 때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독특한 정도를 가지고 말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정도를 가지고
자, 어떤 그 경관이라는 것 자체 정성적인 걸 가지고 정량적으로 이렇게 구성했다라는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이런 계획과와 차이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교재 여러분들이 37페이지 그리고 뭐 42페이지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39페이지랑 같이 40페이지. 각각의 조경가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이제 적용 계획을 진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할포린 같은 경우에는 자, 시각 미학적 접근에 나오죠. 미학적 접근. 밑에 스타인리츠도 마찬가지로 시각 미학적 접근에 나오게 되는데 할포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제 방법에서 이거는 모테이션 이 심볼이라고 하죠. 모테이션 심볼은 움직임을 기호화했다라는 거죠. 무브와 노테이션의 합성어이고, 자, 사람의 움직임을 기호로 해서 도면화했다라는 거.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틸과 할프린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꼭 챙겨서 여러분들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인리치 같은 경우에는 자, 린치의 도시 이미지가 있죠.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컴퓨터 그래픽과 삼각계에서 분석을 통해서 형태와 행위의 일치를 연구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생활권공원과 주재공원을 바르게 연결한 것. 그래서 생활권공원이라고 하는 게는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공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 근린공원은 다시 네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주재공원 같은 경우에는 역사, 수변, 문화, 체육, 묘지, 공원, 그 다음에 도시농업, 그리고 최근에 추가가 된 방제, 도시의 공원의 방제 기능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제 공원이 다시 추가됐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역사, 수변, 문화, 체육, 묘지, 도시농업공원, 이제 방제공원이 답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포함된 것은 이제 생활권공원에서는 어린이공원하고 주재공원에서는 방제공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조경 계획 설계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조경 계획, 2번 기본 구상, 기본 전제, 종합 분석, 기본 설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교재 4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때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한 다음에 같이 종합을 하고, 자, 종합한 내용을 가지고 기본 구상을 한다라고 했고요. 세부적으로 나타내면 여기에서 대안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대안 뭐 1, 2, 3안 서로 상이한 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를 택해서 기본 계획을 실시합니다. 기본 계획. 자, 기본 계획을 실시한 다음에 기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나열되는 것들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목표 잡는 거는 기본 전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모은다 그랬죠. 그래서 종합 분석, 자, 그 다음에 기본 구상, 그 다음에 기본
계획. 자, 계획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쭉 순서로 보시면은, 자, 답이 다, 그 다음에 라, 나, 가, 와.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경 계획 과정 일반적인 내용들을 묻는 문제라 그런 부분들만 이제 잘 챙겨주시면 전체적인 흐름들만 잘 알아두시면은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조경 설계 기준 KDS 34에 40 그리고 10에 나와 있는 식재 밀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제가 그 보충 자료를 그냥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는 식재 부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식재 밀도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프린트 내용들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에 보시면은 수목의 유형에 의한 식재 밀도가 쭉 나오는데요. 교목하고 그 다음에 관목, 그 다음에 이제 관목도 거기 식재 밀도가 단위 면적당 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식재 수량을 결정을 할 때 식재 공간의 성격이라든지 식재 수종의 생태적인 특성, 그다음에 뭐 식재 목적에 따라서 설계자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교목 같은 경우에는 교목은 성목이 됐을 때 서로 수목 간의 어떤 상호 간섭 같은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어떤 수완 폭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목표는 수고 3m, 수간폭 2m를 기준으로 해서 10년을 설정을 해서 열식과 군식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열식과 군식 모아 심기에서 표준 식재 간격은 우리가 보통 모아 심기 이런 것들 할 때 간격은 6m를 기준으로 하되 공간 조건과 수종에 따라 같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2번에 보시면은 교목을 식재를 할 때는 성목이 되었을 때, 얘가 성목이 되었을 때 인접 수목 간의 상호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적정 폭을 확보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또 보시면은 차폐 녹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 뒤에 밑에 또 아래는 각종 공원별로 해서 교목과 관목, 그다음에 생울타리에 이제 식재 밀도 기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한 장 넘기시면은 자연림 및 도시숲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다 추려서 이제 여기에서 다 넣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물론 이 부분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제 나머지 내용이 공업지역하고 가로수는 여기에서 기타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기 전에 위에 자연림하고 도시숲 같은 경우에 자, 이용하는 자연림 도시숲의 식재 밀도는 조성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성 녹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00제곱미터당 교목이 3.5주, 그 다음에 출입을 금하는 경우에 자연림 도시숲의 식재 밀도는 100제곱미터당 교목 5주, 소교목 2주로 한다라는 부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밑에 내용들은 좀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기타에 보시면은 산업단지 그리고 공업지역의 완충 녹지는 수목의 생육을 위해서 10제곱미터당 교목 2주와 그리고 관목 6주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배식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가로수의 경우에는 여기서 생장이 빠른 교목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0m 간격, 생장이 좀 느린 교목은 간격을 6m씩 이렇게 이제 배식한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생장이 빠른 거, 빠르고 생장이 느린 것, 느린 이제 교목 가로수로 선정을 할 때, 자, 얘는 8에서 10m, 자, 얘는
6m 간격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에서 보시면은 교목의 생장 속도와 관계없이 8m 간격으로 배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이제 4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도 푸른 잎을 볼 수 있는 수목은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푸른 잎을 본다라는 거는 겨울에 잎이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잎이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는 상록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상록 침엽수나 또는 상록 화렵수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밑에 학명 보니까 마그놀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 목련과를 뜻하죠. 목련과 중에서 그랜디플로라가 태산목입니다. 그러니까 남부수종이죠. 그래서 태산목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일찍 잎을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록 화렵수에 해당이 됩니다. 상록 화렵 교목에 해당이 되는 수종으로 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마그놀리아 코브사는 그냥 목련입니다. 자, 그냥 목련. 3번에 나와 있는 마그놀리아 시에볼디라는 거는 한박꽃나무. 학명 중에서 한박꽃나무. 자, 그 다음에 마그놀리아 오보바타는 자, 이거는 우리가 일본 목련이 되겠습니다. 일본 목련. 자, 얘네는 다 여기서 나온 얘네들은 다 낙엽, 화렵, 교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겨울에도 푸른 잎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찾으라라고 나오면 상록 침엽이나 아니면 상록 화렵수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고 우리가 참나무과 중에서 또 유일한 상록수가 있죠. 참나무과 중에서 그래서 갈참, 굴참, 신갈, 떡갈 이런 것 중에서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학명으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이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은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태계 서비스 지불 계약제에 대한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일단 생태계 서비스가 26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법적 정의를 그냥 한번 먼저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2페이지에 보시면은 생태계 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혜택을 말한다. 자, 그래서 우리 생태계 서비스는 공급 서비스, 그 다음에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조절 서비스, 그 다음에 문화 서비스 이렇게 4개를 봤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법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식량자원, 수자원, 목재 등의 유형적인 생산물을 제공하는 이제 공급 서비스, 그 다음에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 조절, 그냥 조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 조절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생태 관광과 아름다운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 서비스. 자, 그리고 지원 서비스나 또는 얘는 다른 말로는 지지 서비스. 법에서는 지지 서비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지지 서비스는 토양 형성과 서식지 제공, 그 다음에 물질의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이제 이러한 서비스 등을 말한다. 그래서 그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지불 계약 제도라는 게 2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생태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보전 증진하기 위해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그다음에 관리인, 그리고 자연경관 및 자산을 유지, 관리, 경작 방식의 어떤 변경, 화학적 물질의 감소, 사용을 줄이는 거, 그리고 습지 조성, 그 밖에 토지 관리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 계약
제도를 체결하거나 또는 지자체 장에게 생태계 서비스 지불 계약 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어 있는 이런 공간 같은 경우를 이런 이제 생태계가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얻기 위한 여기에서 대상 지역 중에서 법적인 면적을 해당하는 부분들을 찾으라 하는 문제인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모든 자연공원,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공원이라는 거는 국립공원, 우리가 시립공원이라든지 군립공원 이런 것들이 다 자연공원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런 공원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그냥 보호구역. 자, 특별보호구역이거나 또는 그냥 보호구역이거나 하는 곳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닌 것은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생태계 서비스 지불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경 설계 기준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문제인데요. 이거 교재에도 같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시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불투수증인 토양을 기반으로 해서 연중 내내 얕은 물에 의해 덮여 있거나 또는 그리고 육지와 개방수역 사이의 전이지대, 중간지대로서 물의 흐름이 약하게 정체된 지역을 말한다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교재 277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인공습지나 생태못, 그 다음에 대체습지에 대한 설명들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보시면은 표준습지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저습지,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불투수층인 토양을 기반으로 해서 자, 여기는 연중 내내 얕은 물에 덮여 있거나 육지와 개방수역 사이의 전이지대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습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냐, 수질 정화 플러스 야생동물의 서식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못이나 아니면 인공습지 같은 경우, 인공습지도 그렇고, 자, 이런 부분들은 야생동물의 서식처나 수질 정화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대체습지 같은 경우에는 훼손된 습지와 유사한 생태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습지를 말한다라는 거. 자, 표준습지는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습지로 습지 복원, 대체습지 조성, 기능평가,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이 되는 습지이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습지의 종류로서 인공습지에 관련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277페이지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봐두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저류시설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오는 이제 도시의 어떤 재해 중에 하나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쪽에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는 그 다음에 저류지 방류시설을 일체를 우리가 저류시설이라고 한다라는 거 1번 맞는 내용이고, 자, 이번에 보시면은 지상부는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공원관리자가 하고, 그 다음에 저류시설의 안전관리 등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이제 방제책임자가 담당한다. 그래서 저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방제책임자가 담당하고, 자, 지상부의 공원시설에 관련된 거는
공원 관리자가 이렇게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하나의 저류지 안에 설치해야 되는 녹지 면적은 해당 저류시설에 대해서 상시 저류 같은 경우에는 60%가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류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50%를 넘으면 안 되고 50%. 자, 이 중에서 60% 상시 저류. 자, 그리고 40% 일시 저류.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저류시설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잔디밭이나 자연학습원, 그리고 산책로, 운동시설, 광장 등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 공간으로 원래 조성이 되다가 이제 이런 뭐 도시의 유사시 저류시설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교재 131페이지에 나와 있고 13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1페이지 내용 같이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이 아닌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가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은 3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라는 거 1번 내용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공원관리청이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해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자체가 해당 도시 공원의 부지 2분의 1 이상을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2분의 1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131페이지 바로 옆에 페이지 보시면은 국가도시공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이 전체적인 내용 한번 훑어보시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도시공원의 전체 부지를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5년 이내에 전체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해당 도시공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운영과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이 직접 해당 공원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방문객에 대한 안내나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포함을 해서 8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들 같이 훑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보시면은 관광개발 자원 분류에서 관광 자원과 근거 법률에 관련된 연결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1번에 보시면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자,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우리가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이제 국계법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 연결이 이제 잘못된 것은 2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관광농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정비법, 그리고 3번 수목원 정원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답은 이제 여기에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면 주차장 시행 규칙상 평행 주차 외에 주차 단위 구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규격은 너비와 길이를 말하는데 예전에는 2.3의 5가 일반형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차가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 2.5의 5가 표준 규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 교재 173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확장형, 경영이나 장애인 전용. 장애인 전용은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3.3의 5 이상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확장형도 마찬가지죠. 2.6에
0.2 이상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보시면 한국의 전통 정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무왕 35년에 궁의 남쪽에 이런 방장선산을 상징하는 섬을 만들었다라는 거 1번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신선사상을 반영한 이제 이런 연못시설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은 일본 서기에 의해서 백제 사람 노자공은 일본 평안시대의 궁궐에 수미상가 5교를 조성했다. 수미상가 5교를 이제 무지개형 다리를 말하거든요. 이거 5교를 조성을 했는데 궁궐에 자, 평안시대가 아니라 아스카 시대. 아스카 시대 때 궁궐에 수미상가 5교를 작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3번에 보시면은 아산에 있는 외암 민속마을을 안을 통과하는 인공수로는 풍수에서 말하는 어떤 엽승, 기가 너무 셀 때 기를 누르는 방법이 엽승이었죠. 그래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담양 소세원 이거 여기 보시면은 소세원은 소세원도가 남아 있고요. 소세원도. 자, 그다음에 서울의 옥호정 같은 경우에는 옥호 정도. 자, 전남 구례에 있는 운조루 같은 경우에는 자, 오미동 가도. 의 정원의 형태를 묘사한 정원도가 전해진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의 운영의 관리 가이드상 생태관광 자원 중 보호지역위원과 소관부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생태경관 보전 지역은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이거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나왔었거든요.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의 주무부처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그래서 1번 내용 틀린 내용이고 2번에 보시면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이 주무부처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부처가 맞고 자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해당이 되죠. 이 자연공원도 여기에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자 주무부처는 환경부. 자, 그리고 여기에서 공원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특별 재채 구역 같은 경우도 이거는 환경부, 이것도 환경부거든요. 환경부에서는 자, 환경정책 기본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자, 여기에서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자, 특별대책지역 같은 경우에 요약하면 환경오염이나 훼손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거는 환경오염, 오염의 훼손이나 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자, 있는 지역을
지역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수자원, 이 대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 기준치를 자꾸 넘는 그런 이제 이런 곳에서도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여기에 주무부처는 환경부니까 그 부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자, 2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지침상 기본 구상에서 공원 녹지 부분별 배치 구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교재 133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은 한 줄에 딱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33페이지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페이지에 거기에 내용상 쭉 보시면은 자, 이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밑에 단락에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 도시공원의 확충, 관리, 이용, 보전에 관련된 것을 전략적으로 제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보전, 확충, 이용,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전, 확충, 이용, 관리 요 네 가지가 같이 이렇게 배치 구상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공공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교재 170페이지에 펴보시면은 이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에 해당이 되죠. 공공공지랑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우리 공개공지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에다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공개공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건축법에 의한다. 어떻게 보면 사유지인데 여기에다가 사유지인데 공적인 공간을 같이 설계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반 공공재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공공공지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공공재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쭉 보시면은 자, 1번에 이 바닥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닥은 녹지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을 자재를 사용을 해서 이용자에게 편안함과 미관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 바닥은 식재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이제 내용들이 사실 바꿔된 거죠. 나머지는 식재 공간, 그리고 이제 전체는 식재 공간, 나머지는 투수성 포장, 블록 및 석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공공공지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시 군내의 주요 시설물이나 또는 환경보호, 그리고 경관유지, 재해대책, 그리고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라는 거, 그리고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개방적 구조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을 증가하는 빗물 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 도랑, 저류지, 침투, 그 다음에 식생대, 빗물 정원들의 빗물 관리 시설 같은 것들, 우리가 LID 시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설치해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재 170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1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궐지에 부채꼴 모양으로 기록이 된 창덕궁 후원의 정자는 하고 나와 있는데, 일단 교재는 334페이지 펴주시고요. 334페이지 펴주시고, 자, 그리고 내용을 이제 같이 보시면 1번의 청희정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모정이다라고 했었죠. 볏짚지붕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모정으로 옥류천역이 있습니다. 옥류천역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취규정 같은 경우에는 모을 취자에다가 별 규자거든요. 그래서 학문을 주관하는 별자리를 이제 학자들이 별자리를 위해서 학자들이 모이는 정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왕과 왕실의 가족들이 휴식을 하거나 독서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창덕궁 후원에 있고요. 창덕궁 존덕지에서 옥류천역 쪽으로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존덕지에서 옥류천역 사이에 있는 정자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자정이 창덕궁에 있는 관람정을 뜻합니다. 그런데 궁궐지에는 관람정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선자정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4번에 보시면은 존덕정에서 존덕정도 관람정, 여기에 이제 선자정이라고 불렸던 관람정의 상지가 존덕지죠. 존덕지고, 자, 여기가 상지에 해당이 되는 존덕지. 자, 그 옆에 있는 이중으로 된 볏짚 지붕이 이제 존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창덕궁 후원의 정자는 답은 이제 3번 선자정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 보시면 전통 연못에 물을 넣는 수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일이라는 거는 스스로 자자에서 조용히 흐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흘러서 물을 넣는 기법을 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흘러 들어가는 흘러 들어감.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경복궁의 향원지. 향원지가 여기에 들어가고, 자, 미륵사지 연못. 연못이 자일의 기법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폭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나는 형태, 폭포처럼 약간 소리가 나는 형태로 물을 넣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형태로 물을 넣는 수법을 말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안압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창덕궁에 보시면 애련지가 그렇습니다. 창덕궁의 애련지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자, 잡류라고 하는 것은 물이 솟구치는 모양으로, 물이 못에 솟구치는 치는 형태로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수법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경회루의 방지. 자, 그리고 불국사의 고품연지 등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유리인데, 유리는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부용정역에 보시면 보시면은 사정기 비각이 있거든요. 세조 때 우물을 발견해서 거기에다가 사정기 비각을 세웠는데, 그 네 개의 우물이 이름이 이제 만이, 화려, 유리,
옥정 이렇게 4개의 이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리는 이제 전통 연못에 물을 넣는 수법이 아니다라는 거. 나머지 자일이나 현폭, 잡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교재에는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내용으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보시면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상 숲길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 거. 자, 이거는 페이지 16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165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그 등산로라고 하는 것은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의 길을 말하고, 자, 그리고 니은은 걸으면서 이제 지역의 문화, 뭐 역사 같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그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의 길로서, 자, 여기서 보시면 시점과 종점이 연결된다. 자, 이 둘레길이란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이제 165페이지에 잠깐 보시면은 165페이지 같이 보시면, 자, 숲길이라는 곳에 나와 있고요. 숲길. 그래서 숲길에 보시면 등산로, 등산로, 트레킹에 보시면은 둘레길하고 그 다음에 트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은 시점과 종점이 연결돼서 산 둘레에 따라서 조성이 된 이제 활동하는 길을 말하고, 자, 그리고 산 줄기, 자락을 따라서 조성했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을 우리가 트레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경 계획 및 설계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